한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추격자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기술을 빼내고 가격으로 시장을 무너뜨렸죠. LCD도 배터리도 메모리도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중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끝내 넘지 못한 벽이 등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벽이 거대한 무기도 희귀 자원도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추격 방식은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고 사람으로 기술을 옮기고 가격으로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놀라운 건 이 방법이 실제로 거의 모든 산업에서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기술력도 중국식 물량 공세 앞에서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LCD가 그랬고 배터리가 그랬고 철광과 태양광도 같은 길을 걸었죠. 어느 날 갑자기 시장 가격이 반토막 나고 선도 기업들의 수익성이 붕괴되고 결국 버티지 못한 공장들이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군가 게임의 난이도를 갑자기 바꿔버린 것처럼 말이죠. 당시 업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먹어 치우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였습니다.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대신 이미 성공한 산업을 골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동원했죠. 정부 보조금은 기본이었고 지방정부의 세금 감면과 토지 지원, 국영은행의 저금리 대출까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기업에서 일하던 핵심 엔지니어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조건이 제시됐죠. 연봉 5배는 기본이고 많게는 10배까지 제시하며 팀 단위 스카우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사람 몇 명을 데려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공정 노하우와 장비 세팅감, 수율 개선 데이터와 실패 경험까지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먹혀들었습니다. LCD 산업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중국의 보조금과 저가 공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났습니다. 공장들은 멈춰섰고 패널 가격은 바닥까지 떨어졌죠. 중국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생산량을 늘렸고 결국 시장 자체를 장악해버렸습니다. 배터리 산업 역시 비슷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존재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가격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도 결국 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언젠가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당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추월이 위협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미래처럼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보여줬던 추격 공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춰서기 시작한 겁니다. 돈도 충분했습니다. 인재도 끌어모았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 역시 계속됐죠. 그런데도 유독 HBM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최신 생산 라인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된 완성품이 나오지 않았고 어렵게 생산된 칩들도 수율 문제에 막혀버렸습니다. 10개를 만들면 8개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죠. 업계에서는 처음엔 단순한 시행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반도체는 어려운 산업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발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실패한 이유였습니다. 돈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장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계도도 확보했고 엔지니어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죠. 바로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실패를 반복하며 몸으로 축적한 감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HBM처럼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을 수십 겹 쌓아야 하는 영역에서는 더 그랬죠. 이쯤 되자 업계 안에서는 조금씩 불안한 시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벽과 마주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산업 경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따라가는 추격전이라기보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총력전에 가까웠죠. 2010년대 중반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중국에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도, AI도, 군사기술도 결국 반도체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죠. 문제는 중국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 생산국이면서도 정작 반도체만큼은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수백조 원을 들여 반도체를 수입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손에 넣지 못하는 구조. 중국 입장에서는 마치 거대한 공장을 지어놓고도 전기 스위치를 남의 나라에 맡겨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한 거죠. 그 순간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조성하며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정부 지원과 민간 자본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체에 투입된 돈은 수백조 원 규모로 불어났죠. 지방정부들까지 경쟁적으로 반도체 기업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세금 면제, 저금리 대출 같은 혜택이 끝없이 이어졌죠. 하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본과 대만 기업들에서 일하던 핵심 엔지니어들은 어느 날 믿기 힘든 제안을 받기 시작합니다. 연봉 5배, 많게는 10배. 거기에 고급 아파트와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붙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팀 전체를 통째로 데려가기 위해 수십 명 규모의 스카우트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했죠. 중국이 원했던 건 단순한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가장 무서운 자산은 설계도보다 사람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비 세팅값 하나, 공정 순서 하나, 불량을 낮추기 위해 현장에서 쌓아 올린 감각 하나가 수천억 원짜리 기술과 연결돼 있었죠. 그 과정에서 선을 넘는 일들도 반복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마이크론 기술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미국 법무부는 중국 푸젠 진화와 대만 UMC 그리고 전직 마이크론 직원들을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기소했죠. 마이크론에서 일하던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디램 핵심 설계 자료가 중국 쪽으로 넘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도체 패권이 곧 군사력과 AI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훗날 UMC는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푸젠 진화 법인 자체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의 기술 확보 방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과 대만,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유출 시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실제 성과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LCD 산업이 무너졌고 태양광 시장도 장악했습니다. 배터리와 철강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무섭게 점유율을 끌어올렸죠.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자금으로 적자를 버티고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춰 경쟁사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시장은 결국 체력이 약한 쪽부터 무너졌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반도체 역시 결국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언젠가는 LCD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출신 인재들을 계속 흡수했고 첨단 장비도 공격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세워졌고 공장 안에서는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돌아갔죠. 겉으로 보기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오자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가져온 것은 분명 기술의 조각들이었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여전히 손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한때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품질 차이가 이렇게 큰데 설마 따라오겠냐는 것이었죠. 실제로 초창기 중국산 제품들은 조악했습니다. 불량도 높았고 성능도 떨어졌죠. 하지만 중국은 애초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 자체를 바꾸기로 결심했죠. 가격을 무기로
소비자들의 기준을 먼저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술 경쟁을 스포츠처럼 생각합니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쪽이 결국 승리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품질이 조금 부족해도 가격 차이가 압도적이면 시장은 의외로 너무 쉽게 움직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원가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더욱 빨라졌죠. LCD 산업이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무대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본 업체들은 초대형 패널과 고급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했죠. 당시만 해도 중국 기업들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패널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고 지방 정부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땅과 세금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할수록 선해인데도 계속 생산량을 늘리는 모습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경쟁사의 체력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 가격은 끝없이 하락했고 수익성이 붕괴된 기업들은 하나둘씩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술 격차조차 의미가 없어졌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명한 화면보다 몇십만 원 더 싼 TV가 훨씬 현실적이었으니까요. 결국 한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공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기 시작했고 중국 기업들은 그 빈자리를 그대로 차지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산업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판도가 뒤집힌 겁니다. 배터리 산업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중국은 리튬과 히토류 공급망을 장악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규모를 키워나갔죠. 여기에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업체들은 점점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던 시기 중국 기업들은 배터리를 거의 전략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가격을 낮춰 시장 점유율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생산 규모를 바탕으로 원가를 다시 낮추는 구조였죠. 한번 규모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후발주자는 숨을 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업계 안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할인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런 성공 경험은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LCD를 무너뜨렸고 배터리를 흔들었으며 태양광과 철강까지 장악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중국 내부 보고서들에서는 한국 메모리 산업 역시 결국 가격 경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복됐습니다. 사람을 빼오고 기술을 확보하고 정부 자금을 밀어넣고 적자를 감소하며 생산량을 확대하면 언젠가는 시장이 무너진다는 믿음이 이미 성공 사례로 증명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신감이 중국을 HBM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전장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HBM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강했죠. 기존 디램을 더 많이 쌓아 올리면 되는 구조 정도로 이해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얇은 메모리 칩 여러 장을 층층이 쌓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방식. 마치 아파트를 위로 올리는 것처럼 단순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 세계에서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을 수십 겹 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반도체는 전자산업이 아니라 거의 정밀 외과 수술에 가까운 영역으로 변해버립니다. HBM의 핵심은 단순히 쌓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그 안을 관통하는 TSV에 있었죠. TSV는 실리콘 칩을 수직으로 뚫어 전기 신호와 데이터를 위아래층으로 전달하는 초미세 통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16층짜리 초고층 건물 안에 수만 개의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설치하는 작업과 비슷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 하나라도 위치가 어긋나거나 막히는 순간
건물 전체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HBM 패키지 하나에는 수만 개의 TSV 구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의 오차 허용 범위는 사람 눈으로는 구분조차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더 무서운 건 열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위로 쌓기 시작하면 열은 빠져나갈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여름철 창문도 없는 방 안에 히터를 계속 틀어놓는 것과 비슷했죠. 특히 AI용 HBM은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TSV는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열을 밖으로 빼내는 환풍구 역할까지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구멍 하나가 전기 전도와 열 제어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이쯤 되면 설계도만 들여다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중국 기업들도 처음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최신 장비를 들여왔고 해외 엔지니어들도 대거 영입했죠. 문제는 실제 양산에 들어간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칩을 얇게 갈아내는 과정에서 웨이퍼가 깨졌고 층을 쌓는 과정에서는 미세한 뒤틀림이 발생했습니다. 어렵게 적싱을 끝내도 TSV 연결에서 불량이 터졌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발열 문제가 반복됐죠. 무엇보다 수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은 사실상 생명줄과 같습니다. 10개를 만들면 9개를 팔 수 있어야 사업이 돌아가는데 당시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의 칩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죠. 공장은 돌아가는데 돈은 오히려 더 빠르게 증발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업계가 진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이 실패한 원인이 예상보다 훨씬 근본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장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본 부족도 아니었죠. 심지어 설계 개념조차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HBM은 단순히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시행착오의 결정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온도에서 실리콘이 미세하게 뒤틀리는지, 어느 압력에서 접합 불량이 생기는지, TSV 내부 기포를 어떻게 줄이는지 같은 감각은 논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공장 안에서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번 수정하면서 겨우 몸에 새겨지는 종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중국은 언제나 무서운 추격자였습니다. 외국 따라올 것이라는 공포가 늘 존재했죠. 그런데 HBM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반대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속도를 올릴수록 오히려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기묘한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업계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달라졌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HBM에서 앞서가기 시작했을 때 업계 안에서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AI 시대의 핵심 기술처럼 이야기되지만 처음부터 모두가 HBM의 가능성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당시 분위기는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싸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는 시선이 훨씬 강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초반만 해도 AI 시장은 지금처럼 거대하지 않았고 고대 여폭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죠. 쉽게 말하면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술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계속 쏟아붓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효율처럼 보였던 시간이 나중에 엄청난 격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 시제품을 공개했을 당시만 해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죠. 굳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기존 메모리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발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층 적층에서 시작해 8층으로 다시 12층과 16층으로 넘어가며 끝없이 공정을 수정했죠. 문제는 매 세대마다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칩 한 장을 더 쌓는 순간 발열 구조가 달라졌고 미세한 뒤틀림도 훨씬 심심해졌습니다. TSV 밀도가 올라갈수록 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결국 HBM 개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끝없는 실패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비슷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두 회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밀어올리는 구조에 가까웠죠. 한 회사가 수율을 개선하면 다른 회사는 더 높은 적층 기술을 시도했고 새로운 패키징 방식과 열 제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업체들은 초박형 웨이퍼와 신소재를 개발했고 장비 업체들은 나노 단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정밀 공정을 발전시켰죠. 대학과 연구소까지 연결되면서 HBM 생태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의 15년에 가까운 시간이 들어갔고 그 사이 수없이 많은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따라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암묵지라고 부르죠. 매뉴얼에 적히지 않는 감각, 데이터 시트에 남지 않는 경험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TSV 공정에서 미세 기포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장비 수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정실의 온도와 습도, 실리콘 상태를 동시에 보며 감각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웨이퍼가 아주 미세하게 휘어지는 순간 장비 진동음을 듣고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엔지니어들도 있었죠. 심지어 같은 공정이라도 여름과 겨울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존재했습니다. 이건 설계도를 훔친다고 해결되는 종류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축적한 것은 특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를 반복하며 만들어낸 조직 전체의 감각이었죠. 그리고 그 감각은 단순히 개인 한두 명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장비, 협력업체와 엔지니어 문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연주한 오케스트라처럼 각 공정이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핵심 인재를 데려가고 최신 장비를 확보해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기술의 마지막 1%는 결국 시간과 실패의 밀도로 완성되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축적이 AI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 엄청난 폭발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 반도체 산업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챗 GPT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재밌는 AI 챗봇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동시에 AI 경쟁에 뛰어들었고 빅테크 기업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시작된 것처럼 GPU 확보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는 밤낮 없이 돌아갔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와 아마존은 수십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AI 산업 전체가 예상치 못한 병목 구간에 갇혀버렸다는 점입니다. GPU는 만들 수 있는데 그 GPU를 움직일 메모리가 부족했던 겁니다. AI 반도체는 기존 서버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고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늦게 불러오는 순간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결국 답은 HBM뿐이었습니다. 최신 AI 가속기 하나에는 수십 기가바이트 규모의 HBM이 탑재되기 시작했고 GPU 성능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HBM 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AI 시대의 진짜 석유가 HBM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장은 아주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늘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격은 시장이 정했고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피를 흘리는 산업이었죠. 업황이 나빠지면 재고가 쌓였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계속 낮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은 오랫동안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로 설명됐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고객들이 먼저 한국 기업들에게 물량을 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조차 HBM 확보를 위해 장기 공급 계약에 나섰고 납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프리미엄을 제시하기 시작했죠. 반도체 역사에서 메모리 업체가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숫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불과 1년 사이 몇 배 이상 폭증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업계 최상위권으로 치솟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HBM 생산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죠. 이전까지 메모리는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적은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격 결정권 자체가 공급자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은 대체 공급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아직 안정적인 양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미국 기업들 역시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었죠. 결국 글로벌 AI 시장 전체가 한국 기업들의 생산 일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HBM이 중요해질수록 한국 기업들이 과거 10년 넘게 쌓아온 시행착오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너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비웃음받던 적층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세계 AI 산업의 심장으로 바뀐 겁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GPU 회사가 아니라 HBM을 만드는 회사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 정도로 메모리의 위치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해진 쪽은 의외로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역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AI 산업 전체가 한국 두 회사의 생산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해도 HBM 공급이 막히는 순간 모든 일정이 멈춰버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계는 처음으로 아주 낯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늘 추격당하던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어느 순간 글로벌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경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는 점이었죠. AI 시대가 시작된 순간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패권 그 자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욱 거칠게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 바로 CXMT였습니다. 샹신 메모리라고 불리는 이 기업은 사실상 중국 디램 산업 전체의 희망처럼 여겨졌죠.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지원 아래 수십조 원이 투입됐고 허페이에는 거대한 생산 라인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신 장비가 들어왔고 해외 인재들도 계속 합류했죠. 중국 언론들은 곧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CXMT는 HBM 샘플을 공개했고 화웨이와 협력하며 HBM3 개발 계획까지 발표했죠. 중국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퍼졌고 정부 역시 추가 자금을 계속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시제품과 양산 사이에 거대한 절벽이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쇼케이스용 샘플 몇 개를 만드는 것과 수천만 개의 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실제 생산 효율은 처참한 수준에 가까웠죠. 업계 추정에 따르면 당시 CXMT의 HBM 수율은 한국 기업들과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어렵게 칩을 생산해도 발열 문제와 TSV 불량, 적층 오차가 반복됐고 테스트 단계에서 대량 폐기가 이어졌죠. 공장은 거대한데 정작 재배로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생산 라인은 존재하는데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블랙홀처럼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제재까지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AI와 반도체 굴기를 단순한 산업 경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 군사 패권과 직결된 문제로 보기 시작했죠. 결국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확대했고 첨단 장비와 고성능 메모리 관련 통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EUV 장비와 핵심 공정 장비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기업들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죠. 당장은 미리 확보한 장비로 버틸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산업은 멈추는 순간 바로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술 유출 시도가 계속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출신 인력과 핵심 공정 자료가 중국으로 넘어간 사건들이 잇따라 적발됐죠. 일부 엔지니어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을 제시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핵심 인재 몇 명만 데려오면 격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했지만 HBM 시대에는 그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데려올 수 있어도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공정 문화와 협력 생태계 전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겨우 HBM3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미 HBM4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죠. 추격자가 한 세대를 따라오면 선두는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업계에서는 아주 불편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정말로 따라오지 못하는 산업이 처음 등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히 반도체만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계는 벌써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AI 모델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기존 HBM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처럼 기억하고 추론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뤄야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얼마나 빠르게 불러오느냐였죠. 그리고 그 순간 업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HBF였습니다. HBF는 쉽게 말해 맨드 플래시를 HBM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 초대용량과 고속 처리를 동시에 노리는 차세대 메모리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AI 시대의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만 빠르게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고 읽어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기서도 핵심 기술은 결국 똑같았습니다. TSV였습니다. 다시 말해 미래 메모리 경쟁의 중심에도 여전히 초미세 적층 기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HBM에서 뒤처졌다면 새로운 세대에서 판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HBF 같은 차세대 구조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HBF 역시 결국 HBM과 같은 벽 위에 세워지는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PSV를 더 촘촘하게 뚫어야 했고 적층 난이도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컸죠. 특히 낸드 플래시는 발열과 신뢰성 문제까지 훨씬 민감했기 때문에 패키징 난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HBM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퍼 가공업체와 소재기업, 패키징 장비 회사와 테스트 기업까지 수많은 협력 생태계가 동시에 움직여야 했죠. 수십 년 동안 서로 부딪히고 수정하며 만들어낸 공급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종종 최첨단 기술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은 의외로 장인의 세계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오차 하나를 줄이기 위해 수백 번 공정을 수정하고 장비 진동 하나까지 조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집단 지성에 가까웠죠. 그래서 업계 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패권은 단순히 돈이나 인재 몇 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최신 장비를 사와도 그 장비를 최적화하는 경험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고 설계도를 확보해도 전체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결국 수율벽에 막히게 됐죠. 특히 AI 시대의 메모리는 세대가 바뀔수록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추격자가 한 세대를 따라오는 동안 선두주자는 이미 다음 세대 양산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 사이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고 중국의 투자 역시 멈추지 않고 있었죠.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세계였습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가 그랬고 LCD 시장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이 가진 초격차는 완성된 승리가 아니라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 긴장 상태에 가까운 것이었죠.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었습니다. 이번 HBM 전쟁을 통해 세계는 처음으로 아주 낯선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돈과 물량과 속도로 움직이던 추격의 공식이 처음으로 멈춰선 순간 말입니다.